하니까 인의예전이 그러니까 도덕성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도가는 애초에 어디서 출발했어요? 출생지가? 도가 출생지는? 중국이요. 예? 중국. 중국인데 초야예요, 초야. 지식인으로서 그냥 벼슬하고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은거한 사람들에서부터 도가가 나왔다고 보는 게 좋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 등지고서 이 세상 뭐 아니야. 근데 초야에 묻혀 있다 보면은 제일 가까워지는 게 뭐예요? 자연이거든. 지식으로 사람 사이에 살던 거하고 초야에 묻혀 살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자연을 보게 되는 거지. 자연을 보니까 인간 본의로 이게 옳다고 하던 것이 자연에서 옳다는 건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연이 정말 자연스럽게 도가 이 노자나 장자나 이런 사람들은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가요. 도덕성 이게 무슨 절대적이냐. 자연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도덕적인 것도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 장자 같으면 뭐예요? 맛있는 그 살구나무나 그런 과일이 있으면 그 밑에 저절로 길이 생겨. 길이라는 건 그러니까 딱 정해진 길이 아니야. 나무 있으면 나무 그 과일 따먹으러 길 생기는 거 마찬가지로 사람이 행하는 길, 그것도 도거든. 그것도 사람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편의에 따라서 줄곧 다니다 보면 그것이 관행으로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 장자는 철저하게 그런 걸 부정하고 오히려 그런 데 매달리는 것을 선입견이라고 하죠. 선입견 버려야 된다. 철저히 그러니까 상대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나온 이제 현실적인 어떤 처신으로 나오는 게 오리다리 짧다고 학다리 길다고 그래서 학다리 잘라서 오리다리에 붙이지 마라. 오리다리 짧은 건 짧은 대로 닭다리 긴 건 긴 대로 다 그 자연성인데 그것을 어떤 길다 짧다는 것이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짓을 인간이 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 표준을 딱 맞춰가지고 그런 짓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장자의 입장이고 여기서 이런 상대적인 이런 유지와 선악도 마찬가지지. 이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에서는 악이란 말이죠. 응?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론적 시각이라고 요즘 뭐라고 하느냐? 관계론적인 어떤 시각이라고 해요. 관계. 어떤 것들이 관계에서 성립한다. 의미가 이것과 이것의 관계에서 의미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어떤 의미가 여기에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이것과 저것의 관계성 속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근데 절대주의적인 어떤 가치론 같은 것은 사실 기독교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절대주의적인 가치론을 내세우면은 가치 실제론이라고 해요. 가치 실제론. 그러니까 관계성에서 생긴 가치 관계론이지. 실제론이라는 건 뭐냐? 저놈은 사탄이야. 이거 실제론입니다. 사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예전에는 그게 당연했어요. 그렇게 보는 게. 지금은 아니죠. 그렇게 저놈은 사탄이야 그러면 말살시켜야 되잖아요. 장자 그런 데서 사고에서는 정말 몇천 년 전에 이 상대주의가 정말 이 정도까지 하는 노자도 그렇고 상대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달리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게 절대 아니다.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건 정말로 이 현대인들은 이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매스컴도 발달하고 그래서 여기 앉아서 세계를 다 보잖아. 얼마나 다양한 문화와 현상들이 있는가를 다 보는데 이것이 절대야? 안 되죠. 그런 건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주역 같은 것도 그래요. 제가 요새 주역 때문에 머리 아픈데 주역 강의라고 책을 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이제 글 때문에 그래서 내일 또 바쁜 게 오늘도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잘 것 같은 게 내일 강의하는 거 교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재가 아직도 안 됐어요. 미치겠어요. 주역도 관계론이 괴가 나오는데 괴라는 건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전체 괴가 있으면은 그 괴의 위치상에서 의미가 주어져. 이것이 절대적인 어떤 고정불변의 의미가 아니라 이 판 속에서 양은 어떤 거다 그거 아니야.
이 판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주변의 관계성 속에서 의미가 잡힌단 말이죠. 그리고 관계성에서 가치가 나와요. 이건 굉장히 동양적인 사유 방식은 상당히 관계론적인 것이 상당히 많은데 유가는 그렇다. 유가는 그렇다. 도가 쪽은 확실히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얘기하죠. 노자는 그래도 가볍게 얘기하면 장자는 재물론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한번 재물론은 읽어볼 만해요. 재물론 정말 읽어볼 만해요. 정말 문장도 좋아. 장자 문장은 중국 문장가들이 가장 높이 친 문장이 장자입니다. 장자를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 문장의 하늘. 사마천을 땅이라고 했어요. 땅. 한유를 바다와 같다고 했어요. 근데 한유 바다는 내가 찬성 안 한다고 그랬죠. 하여튼 한유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약간 속물기가 너무 많아서 좀 싫어하기보다는 마음에 안 들어요. 문장은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내 주관만을 내세울 수 없어. 인지소에 불가불해. 그렇죠. 인지소에 불가불해. 응? 그 사람 도인을 여기 인지불해 도인이라고 여기서는 여기를 했는데 요건 사실은 요거 하상공주의 독특한 입장이에요. 인지소에 불가불해. 남이 인은 보통은 남이에요. 한문에서 인자가 나오면은 사람 인자 나오면 이걸 보통 사람이라고 해석할 경우보다 남이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남이 기소불력 물시어인 내가 바라지 않은 것을 물시어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가 아니라 남에게야. 그러니까 물시어인 기소불력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공자에 나오다. 기소불력 물시어인 이럴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에요. 인자는 남이에요. 그러니까 인지소외라고 하면 일상적인 한문 용어에서는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불가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문 좋아하는 사람 불갑을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얘기 요즘 안 쓰죠. 불갑을 아니할 수 없다. 비단 뭐뭐뿐만이 아니라 비단이 뭐뭐뿐만이 아니라 소리거든. 근데 비단 쓰고 뭐뭐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완전히 역전압 찬냉품을 라인줄이지 뭐 그런 거죠. 근데 불가불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원래 자연스러운 해석으로는 남이 두려워하는 것은 불가불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해석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하상공주의 독특한 점이 인을 도인이라고 딱 했어요. 도인. 요건 그러니까 하상공주의 독특한 주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도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나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도인이 함부로 아첨하고 하는 거 달라. 도인이 두려워하는 것 여기 봐요. 도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배움을 끊어버리지 않는 임금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이니 아첨하는 얼굴빛을 좋아하고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두렵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도인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도인이니까 나는 뭐 자유로워 그러면서 임금을 무시하고 그러는 법이 아니라는 거야. 도인은 늘 그런 세속의 권력자 두려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두려워해야 된다. 함부로 지자를 놨다고 해서 설치는 건 딱 일찍 죽기 말맞으시죠. 요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인데 순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요거 참 저도 상당히 제 행동의 어떤 지침에 들어가요. 일이나 승냥이를 소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소인배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일이나 승냥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다. 소인일수록 두려워해야 된다. 군자는 내가 좀 잘못해도 너그러워서 봐줘. 소인은요, 내가 잘못하자면 반드시 복수한다. 물어뜯어 반드시. 그러니까 소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소인배 그러면서 함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이라고 저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저 인간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다음부터 더 공손해집니다. 공손하게 하는데 절대로 그 이상 말을 안 섞죠. 그 맞이 사실은 행동은 더 공손하게 합니다. 군자는 내가 좀 잘못해도 너그러운 사람이라 넘어가요. 소인은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자기한테 좀 뭐 몹시 굴거나 아니면 뭐 안 하자 바로 복수. 그러니까 두려워해. 소인은 두려워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는 소인이 아니라 임금 같은 거 도인도 두려워한다는 건데 이거 세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거 지키지 않고 그냥 뭐 자연하고 뭐 마음대로 산다? 이거 정말 큰일 날 소리죠. 응?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그 전혀 어투가 확 달라져요. 일반 사람들의 그 행태와 자기 행태, 도를 따르려는 나의 어떤 이 마음, 왜 이런가 하는 그런 어떤 약간 탄식조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 좀 재밌어요. 요거는 그 노자 중에서도 상당히 재밌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식의 얘기는 별로 노자에 안 나오는데 요 대목에서 거의 요 대목에서만 나옵니다. 응? 황해 기미양의 참 황이라는 거 황탄하다 거칠구나. 기미양의 미양이라는 것은 미는 중앙이라는 뜻도 있고 중앙이라는 것도 있고 다한다는 뜻도 있어요. 다할 진짜 미양.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어떤 궁전 이름이 누가 그 궁전을 미양궁이라는 궁전을 만들었어요. 미양궁. 아직 밤이 다 가지 않았다는 그런 뜻인지 하여튼 아직 그 딱 중천에 오지 않았다. 한밤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미양궁이라는 궁 이름을 붙인 미양궁도 한번 찾아봐요. 인터넷에 미양궁이 누가 졌나. 미양궁이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아주 혼란스럽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그칠 줄 모르고 그냥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중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희희낙낙 즐겁게 그냥 욕망을 쫓아 사는데 해서 어떻게 그 모습이 여향 테레라는 건 큰 음식상 잔치상이에요. 테레 귀빈을 대접한다 할 때 테레라고 합니다. 큰 잔치상 잘 차려진 잔치상을 향은 누린다. 누릴 향자죠. 받는단 말이에요. 잔치상 받은 것처럼 즐겁게 지내는 것 같고 여등춘대 마치 춘대 봄날의 누대에 오른 것처럼 아주 즐겁게 지내는구나. 봄날에는 누대에 올라야 좋은가요? 누대에 올라야 봄 경치를 잘 보니까 봄 행락이에요. 춘대라는 건 봄의 행락을 즐기는 것 같이. 근데 가을 행락도 있는데 봄에는 하여튼 특히 그렇죠. 근데 재미난 또 한시가 아까 한시를 해서 그런가 자꾸 한시가 생각나요. 그런 시가 있어요. 규중소 위중수 그 규중의 그 젊은 부인은 근심을 몰랐다. 근심을 몰랐네. 춘일성장 상치로 봄날에 아주 옷을 꾸며 입고 푸른 누각 봄날에 그러니까 푸른 경치가 있는 누각에 올랐구나. 홀견 맥두 양유색 홀견 길가에 푸른 버들빛을 보고 시교 부서 멱봉 자기 난군 벼슬 하라고 쫓아보낸 거 벼슬자리 구하라고 한 것을 비로소 후회했네. 봄날이 되니까 난군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내 남편 그 벼슬 하라고 보냈을까 하는 시교 부서 회후 멱봉을 하고 해서 그런 재미난 여자의 심리를 둔 그런 시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춘대라는 게 춘일 성장 상치루라고 했어. 춘일에 아주 옷을 꾸려입고 차려입고 성장 상치루 푸른 누대에 올랐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등춘대 그러니까 춘대 봄날에 누대 그러니까 봄 경치 완상하면서 잔치 벌이는 것을 여등춘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참 근심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도 파에 기미조 나는 조용히 속에서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조짐도 안 맺히는데 조용히 혼자 있는 듯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기미도 드러나지 않는 어떤 도인의 마음 그것도 사람들은 그냥 감정이 쫙 충실해서 즐기고 하는데 나는 조용하게
마음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상태가 어때요? 여기는 그래도 좋은 얘기야. 영아지 미에 마치 영아가 어린아이가 미해 아직도 웃을 줄 모르는 것 같은 영아 같은 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나. 아니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감정을 갈무리해서 조용히 있는 모습이죠. 해제지동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해는 되게 웃는다는 뜻이고 제는 손으로 쥔다는 뜻이에요. 김삿갓이 시를 졌지. 한 시를. 재밌는. 아이고, 이 글씨를 이제 봐야 돼. 아이고, 이게 뭐 글씨가 쓰기가 돼가지고 밤을 새웠더니 글씨가. 김삿갓이 장난시예요. 밤 사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생해 아이를 낳았더니 해신지 자신지 알 수가 없다. 해자가 이렇게 돼 있다. 야중생에 해자 난분이라고 김삿갓이 난분이라는 건 구별을 못하겠다. 이런 재밌는 시들을 김삿갓은 많이 썼어요. 해자 난분. 선생님, 정욕이 나쁜 건가요? 되게 나쁜 걸로 보죠. 왜냐하면은 그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것의 가치 기준하고 달라요. 자본주의라든지 지금 현대는 욕망은 좋은 거야. 그래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기본 전제가 자본주의는. 그 욕망을 어쨌든 충족시키는 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 계속 욕망 충족을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가 문제가 자연스러운 욕망이 아니라 이제 욕망이 충족시킬 게 없으면 욕망을 만들어야 돼요. 자본주의 만들어서 욕망을 만들어서 거기다 상품을 파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이제 뭐 새로 이런 핸드폰 잘 사서 쓰고 있으면은 자본주의는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돼. 욕망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너 구닥다리 살고 있지. 더 좋은 거 나와서 빨리 사. 그래서 계속 광고 때려가지고 욕망을 만들어내. 그리고 그걸 충족시키고 만들어내고 충족시키고 이게 자본주의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이게 큰일인 게 욕망을 그렇게 없던 욕망까지 닥닥 긁어서 충족을 시키니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것을 수십 배를 소모하게 된다.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환경 문제는 사실은 그거 해결 안 되면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욕망에 대한 태도는 이 동양권에서는 욕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한 일이 없어요. 욕망을.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암이견 강자. 나는 아직 굳센 사람을 못 봤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신정이 있잖아요. 신정 굳세잖아요. 그러니까 정의하여 언득까? 신정이는 욕망이 많은데 어떻게 굳셀 수가 있어? 욕망 많으면 절대 굳셀 수가 없어. 휘어져. 욕망을 쫓아가야 되니까. 굳셀 수. 도덕적인 거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망 많은 사람 절대 굳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맹자는 뭐라고 해요? 양심 막 써놓아요. 마음 기르는데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욕망이 적은 것이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욕망 많으면은 욕망 쫓아다니느라고 올바른 지향이라는 게 안 나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게 어떤 지향, 도를 지향한다든지 보다 높은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은 사실은 욕망을 충실히 다 누리면서 지향하기 힘든 거예요. 욕망이 나쁜 건 아닌데 욕망 자체를 목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것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것을 목표로 하는 순간에 우리는 가치 추구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뭔가 사람답게 살려고 한다든가 뭔가 가치를 추구하는 때는 반드시 욕망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도가는 특히 욕망이 나오기 전에 정말로 원시적인 그 마음, 거기로 돌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육아보다도 훨씬 더 강하죠. 불가는 욕망을 추구하기보다 욕망을 초극해야 되지. 근데 욕망을 초극하면 안 되죠, 사실은. 요번에 내가 어디가 글 썼나? 근데 불가도 욕망 없애면 안 된다.
욕망을 소원보다 건강한 지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게 맞아요. 욕망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욕망이 없어지면 삶의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욕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개인만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소유로 하려는 그런 행태에서 우리가 세상을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면요, 자기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함께 잘 되기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점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불교에서는 그걸 서원이라고 그러고 기독교 같은 데서는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원이나 소망이나 일종의 욕망이에요. 욕망과 같은 종류예요. 그러나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 보다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대개 그게 지금도 아마 오를 거예요. 저하고 지 가족밖에 모르면 그건 동물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이야. 사람이 크면 클수록 사회 문제는 자기 문제와 남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 문제가 내 문제야. 이건 벌써 둘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망은 이제 개인적인 욕망 추구가 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자기 행동할 때도 뭔가 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잘 되는 길, 이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 크기가 달라지죠. 이제 그게 궁극에 가면 홍익인간이라든지 뭐 대자대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일종의 욕망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개인 하나의 개인 고개에 매달려서 무조건 내 옆에다 갖다 끌어다 놔야 속 시원하고 나하고 내 새끼 부모도 아니야. 거기까지만 하는 거는 동물에서 조금 차이가 별로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도가는 특히 그 도의 모든 욕망이 쫙 그냥 암과 욕망이 이제 도가의 입장에서는 아까 아는 게 많으면 먹고 싶은 게 많다 맞아요. 아는 게 많으면 욕망도 자꾸 다분화돼. 그렇게 나가는 걸 도가는 꺼리죠. 오히려 정말 본원적인 그것을 지켜나가는 걸 소중히 여기는 그런 철학적인 입장을 가진 게 도가입니다. 영화가 아직 그 감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 그걸 수양에 의해서 이루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자연이라는 건 두 가지 자연이 있어요. 자연, 우리가 보는 자연, 저절로 그거 자연스럽다. 자연, 이게 다 우리가 보는 자연. 그런데 어떤 자연은 엄청난 숙련을 거쳐야 자연이 나옵니다. 어떤 최고의 선수라지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억지스러운 게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하잖아. 그런데 그것은 그냥 원래 발전하는 자연이 아니고 정말 최고의 숙련을 거쳐서 자연이 나옵니다. 사실은 도가에서 얘기하는 자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의자연인데, 자연이 표준은 표준인데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면서 자연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엄청난 수양을 통해서 거꾸로 그 자연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선생님, 그 유교는 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저 도교는 무의자연, 그 불교는 자비인가요? 자비. 인하고 비슷하죠, 자비. 불교는 이제 불교를 얘기하면 지혜와 자비라고 하죠.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자꾸 지혜 쪽으로 보는 사람들인데 이건 그거 전혀 아니고, 깨달음에서 나오는 두 측면이 지혜와 자비예요. 자꾸 깨달음을 지적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불교 병이라. 깨달음은 지적인 게 아닙니다. 깨달음의 두 측면이 지혜와 자비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현현되는 게 지혜와 자비라는 것이 현현되는 거지. 그건 자꾸 깨달음 들으니까 지적인 것으로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자비와 깨달음을 자꾸 해서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깨달음은 아는 게 아니거든. 깨달음이라는 거. 아까 얘기한 주객분열의 알미 아니라 깨달음은 자기가 가진 전체성을 하나도 남기고 온전하게 드러내는 게 깨달음이에요. 오히려
근데 그 존재가 가진 온전함에서 드러내는 가장 특징적인 두 측면이 지혜와 자비라고 해요. 그 불자들도 많이 착각을 해. 자꾸 깨달음과 지혜를 동일 선생님, 그거 참 병이에요. 그러면 자꾸 지적인 추구가 깨달음의 추구를 알아. 그러면 자비 실천을 안 해. 자비 실천 안 하면, 왜냐하면 그 깨달음의 두 측면이 지혜와 자비이기 때문에 자비를 실천하면 깨달음이 증장됩니다. 자비 실천과 깨달음은 둘이 아니에요. 자비행을 열심히 하면은 깨달음이 늘어. 아니, 늦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촉진이 돼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중인 승승의 양무소비, 승승이라는 거는 이것도 승승이라든지 이거는요. 중국어 이게 승승이 그 쌍성어 처분이라고 그래요. 처분이라는 건 운을 겹치는 거야. 운이라는 게 운과 성을 모르는데 각자가 있으면 동자의 운은 뭐냐? 한글로의 동자의 운은 옹이 운이에요. 옹. 요 초성 빼고 중성 종성을 운이라고 해요. 공과 그러니까 동과 봉과 이런 게 다 옹이 공 하면은 기억 빼고 나서 옹이잖아요. 요게 운이야. 성은 요게 성이야. 기억이. 근데 중국도 이제 그 표의문자지만은 처분이라는 걸 써요. 처분. 운을 겹쳐. 똑같은 운을. 아니면 같은 말을 성과 운이 같은 것을 두 번 써. 그러면서 그거는 그렇게 쓸 때는 전혀 글자 뜻이 아니야. 그 소리에서 나는 느낌을 가지고 표현. 그건 우리말에 싹싹하다, 씩씩하다, 꿀꿀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처분이거든요. 같은 말. 중국도 승승. 어떤 때는 반환 이런 말을 씁니다. 반환. 참 좋기는 좋아요. 지우는 건 참 좋네요. 반환 이런 표현이에요. 반환. 도연명의 귀를 해보면 경예의장이 무고성이 반환.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는데 무고성이 반환. 외로운 소나무 어루만지며 반환한다. 어정거린다 소리. 요거는 운이 두 개죠. 반도 아니고 환도 아니잖아요. 반. 이것은 반이라는 글자라든가 환이라는 글자 의미가 아니라 소리에서 오는 느낌이에요. 어정거린다, 머뭇거린다, 반환. 그리고 꼭 반자를 요거 안 써도 돼. 어떤 데는 반환을 어떻게 썼느냐? 반자를 아까 반자는 요거에다가 반환에 요걸 또 붙여서 쓰면 돼. 반환. 뜻이 같아요. 왜냐면 운이 같거든. 우리나라 씩씩하다, 싹싹하다, 꿀꿀하다, 찜찜하다 다 그런 말에 같아.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어를 배울 때 꿀꿀하다는 말을 영어로 설명해 보세요. 꿀꿀하다, 찝찝하다. 참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고 시대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문제는 논어를 보면은 여상대본 은은여야 하대본 간간여야 그러는데 간간은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주석가에 따라서 간간과 은은의 의미를 전혀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모르니까 간간, 은은 그 간자에서 뜻이 안 나오니까 소리에서 오는 어감으로 이제 따지는 거예요. 참 일본에 가서 페스타를 사 먹는데 되게 고생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속이 속이 어떻고 끄끄거리고 그런다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려니까 정말 안 되더래. 그 정말 혼날 뻔이라. 그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승승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대개 이제 문맥상으로 이렇게 하상공주는 보는 거죠. 승승을 갈 듯 말 듯한 것 하다. 승승이라는 건 무속 어디로 갈지 모르는 모습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등 말.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그냥 시식하게 자기 정해진 길 이런 것처럼 팍팍 그냥 그 가는데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머뭇거린다. 근데 이게 머뭇거림이 도교의 또 특징이야. 노자장자의. 뭐냐? 부득이해서 과감하게 하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도가야.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뭐 행동거지를 어떻게 하느냐? 여유당 전서라고 할 때 그 다산 당호가 여유당이거든요. 여유당. 아니 지금 내가 그 책보다 다산. 여유당에 다산이 가기 당호를 칠 때 여유당. 그 지금 다산의 그 글을 모은 게 여유당 전서인데 사실은 여유라고 읽으면 안 돼. 이거 예라고 읽어야 돼. 예유야. 예유. 예유. 예나 유가 노자에 나와요. 예유. 예유는 뭐냐?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유의 약의 살인. 마치 사방에서 나를 노리고 쳐들어올 것처럼 그걸 두려워하듯이 아주 조심하고 뭐 그런 게 여유예요. 그 다산이 아마도 자기 단어를 일으킨 거는 노자에서 따온 거예요. 유학자인데 노자에서 따온 건데 예유죠. 이렇게 늘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래서 예유당이라고 당호를 졌죠. 그러니까 노자나 그런 데는 과감하게 내가 막 팍팍 한다? 그런 거 없어요. 부득이해서 하듯이 조심스럽게. 이게 노자의 기본이에요. 너무 어려워. 예? 너무 어려운 거니까. 어렵죠.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려워.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이건 배우더라도 참고로 하지 괜히 따로 살라고 하지 말고. 따로 살라고 하면 되게 망한다 이것이. 아니 그런데 이게 참조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이 돼요. 근본적인 성찰은 하는데 이거 금방 따라서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뭐 바쁘게 사는 모습에 대해서 한 번은 여기 돌아보는 이 말하자면 정말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푸른 하늘 조각 하나를 간직하듯이 숨구멍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도대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달려가는데 이 노자 이런 걸 읽으면 근본적인 반성 이게 우리가 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노자는 그러나 절대로 따라하지 말 것. 내가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 동양철학 가르칠 때 이거 학점까지 잘 받으면 다 잊어버려라. 내가 그랬지. 내가 말을 좀 재밌게 홀리게 한다고 그래서 동양철학 훌륭한 거다 그러고 따라서 하는 여러분 다 망해. 절대 따라하지 말고 학점까지 잘 받으면 까먹어. 내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자본주의는요 반대예요. 지금 욕망 충족은 가치 있는 것이다. 욕망 충족은 가치요. 그러니까 어떤 욕망까지 만들어서 충족시켜. 노자하고 전혀 반대예요. 반대. 선생님 머뭇거림이라는 거를 약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소위 말하는 반성적 사고라든지 성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너무 거기까지 너무 간 거고 조심한다. 네. 아주 나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다. 무사람들은 모두 여유가 있는데 중인 개유요. 응? 그냥 여기 보면 재물로 사치로 넘치는 지혜로 막 하는데 독약유 나는 홀로 버려진 사람 같구나. 그런다고 상관없어. 그런 거 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간 공자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공자 시대에도 공자가 말하는 게 유민이라고 그래요. 유민. 여기 지금 유라고 지금 썼죠. 유. 버려진다 쓰는데 유민이라고 불러요. 그걸 유민. 유민은 뭐냐? 유민들은 되게 지식인들입니다. 그냥 초야에 그냥 원래 무지랭이가 아니라 지식인인데 이 세상에 대해서 안 돼. 내 가는 길하고 다르고 내가 용서봐야 이거 안 돼. 내 혼자 모이라고 내가 깨끗이 살겠다고 초야에 묻힌 사람들을 유민이라고 불러요.
공자가 다니다 유민을 꽤 많이 만납니다. 유민들이 공자한테 유민이 두 부류가 나와요. 어떤 유민은 나는 못하지만 당신 그래도 참 애쓰는 게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래도 너무 그렇게 영쓰지 마시오. 초강저배 같은 사람은 공자 앞을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 봉해봉해 하덕지세 봉황이여 봉황이여 왜 그렇게 덕이 쇠퇴하셨어? 뭐 그러면서 위위 금지종정해세 위태롭소 위태롭소. 지금 정치에 종사한다는 건 위태롭기만 하니까 당신은 너무 영쓰지 말고 물러나시오. 그런데 그 어투가 봉황이여 봉황이여 그러거든 공자를. 봉황이여 봉황이여. 그러니까 공자를 아주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런 유민이 있어. 근데 어떤 유민은 공자에 아주 못마땅하지. 공자가 어느 날 그 경을 음악을 연주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음악 연주에 자기 마음이 드러난다고 봐요. 음악 연주는 반드시. 요즘도 그렇겠지. 뭐 유명한 연주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데 지나가던 장인, 그 학외 장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으면 그 경 치는 소리가 마음이 담겨 있는 거 같네. 이렇게 듣다가 뭐라고 틱 한마디 하고 에이 비루하다. 안 되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그냥 연연해 가면서 심증력 천직게 물이 얕으면은 이 바지 걷고 건너면 물이 너무 깊으면 바지 걷어도 안 될 것 같으면 몸체로 그냥 걷는 거지. 뭐 때 맞춰 하는 거지. 뭐 그렇게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면서 휙 가버려. 나중에 그 얘기를 주변 사람이 듣고 아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장탄식을 하세요.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나도 그렇게 표기하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냐. 공자가 탄식한 그것도 유민이야. 다 그러니까 유민들이 많은데 대개 유민들은 어떤 거냐. 세상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 노력해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연 속에서 깨끗하게. 이게 유민인데 여기도 유민이에요. 아, 또 나만 버려진 것 같다는 게 그러니까 유민적인 삶이죠. 아, 우인지 심야제. 아, 우인지 심야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인가 보다. 마음과 같은가 보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어리석은 마음, 똑똑한 마음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똑똑한 마음. 내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스님이 나한테 호를 대우라고 해줬는데 큰 바보. 큰 바보라고 그 호가 마음에 드는데 대우고사. 근데 한글로 하면 뭐 대우는 뭐 진짜가 아니고 대우과자 뭐 그런 거 같아서 잘 안 써요. 또 태우 있잖아요. 태우 큰 바보라고? 아니죠? 클테자 바보 붙자요? 원래 좀 바보 붙자예요. 너 태우요. 아 그래요? 그거 참 큰 이름이네. 대통령들 이름이에요. 대통령들 이름이. 돈돈에 혼란스럽구나. 속이는 속인들은 소손 밝다는 뜻이죠. 밝고 밝아서 분별을 잘하고 생각한 거를 잘 분별한 밝고 한데 아독약혼 나는 흐리멍덩한 듯하구나. 반짝반짝 빛나는 건 노자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고르지오라고 해서 빛나는 것을 오히려 흐릿하게 회광. 그래서 회광이라는 건 빛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드러나는 게 아니라 화광동진이라고 그래요. 빛도 반짝반짝하면 하는데 화광동진, 화광 자기서 드러난 지혜빛 같은 걸 부드럽게 하고 동진, 티끌 세상과 함께하는 게 나 혼자 잘났다고 뛰면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화광동진. 아도 나만 흐림없나? 속인 찰찰 세속 사람들은 찰찰이라는 건 이건 찰찰은 글자 뜻에도 나와요. 잘 살핀다. 찰찰. 아도 민민 나만 멍청한 듯하구나. 찰찰. 근데 이제 본다는 글자가 굉장히 많죠. 본다. 한번 들어봐요. 본다. 한자. 볼시, 볼견, 볼관, 살필 찰. 다 본다요. 그 중에 가장 자세히 보는 게 찰이에요. 시관찰. 제일 무심하게 보는 게 견이에요. 생각 없이. 견. 그냥 보는지 안 보는지 별 의미, 멍하니 보는 게 거기에 가까운 견.
도열명시에 보면 위연 견남산, 채국동리야 위연 견남산. 울타리,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뜯다가 멀거니 견남산, 남산을 바라봅니다. 그때는 뭘 보려고 또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멀거니 남산을 본다. 산기일석과 비조상요한 산 기운은 저녁이 되니 아름답고 나르는 새 저녁 때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차중유신의 이 속에 참된 의미가 있는데 역변이 망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을 잊어버리는 도일명이 멋있는 시간이고 아주 멋있는 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 시 제목이 음주인가 그래. 술 마시다. 시 내용에는 술 마신다는 내용이 한자도 없는데 술 마신다는 식이 이상하게. 술 마시고서 채국동리야 유연견. 그러니까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뜯다가 멀거니 남산을 바라본다. 그때 남산을 모이다 여기 쳐다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에 공자가 사람을 평가할 때 시기소위, 관기소유, 찰기소환 시관찰 순서래요. 시기소위 그 사람이 어떤 동기에서 움직이는가를 보고 관기소유 어떤 경로를 밟아나가서 목적 추구를 하는가를 보고 찰기소환 어디에 도착하면 마음이 편안해지 하는가를 세 가지를 살핍니다. 동기를 살피고 가는 과정을 살피고 도착 목적지에서 뭘 편안하게 여기느냐면 인원수재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속여 세 가지만 보면 절대로 사람이 자기를 속일 수가 없대요. 사람 평가법으로 한번 배워주세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되게 뭘 움직일 때 보면은 그 사람이 동기가 있어. 절대 안 움직이다가 돈 된다는 건 꼭 움직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목적 추구를 하는데 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정당한 방법을 딱 밟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딱 어디에 도착하면 기분 좋아하는 때가 있어. 여기 도착하면 그걸 세 가지를 보면은 사람은 절대 못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시기소위 여러 것도 주석 여러 가지인데 관기소요? 그렇죠. 시기소이 써있자.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소유, 경유, 무엇을 따르는가? 소한, 편안하게. 그러니까 시관찰. 세 개를 보는데 요게 제일 상세하게 시관찰. 그러니까 여기서 찰찰이라는 것은 그냥 상성 처분이기도 하지만은 아마도 글자 뜻도 여기 반영된다. 아주 그냥 똑똑하게 그냥 찰찰 살피고 분명한데 나만 멍청한 듯하구나. 이건 좋은 표현,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홀에 약해 황홀한 듯 마치 끝없는 바다와 같고 홀황 도의 체험 도를 얘기할 때 노자에서는 홀황이라고 합니다. 도는 또렷하게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적 체험을 한다고 하죠. 미술 작품을 보면은 요게 이렇게 분별돼서 보입니까? 이게 아름답다. 여기 요래서 여기는 요게 이렇게 이쁘고 그래서 이렇게 미술 작품 딱 보면 확 오지요. 도라는 것도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홀황 어리어리한 뜻이죠. 그러니까 또렷하게 분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홀에 약해도 그런 의미예요. 뭔가 대상을 보는데 딱 아까 분별해서 뭐 요거 따지는 그런 식의 알미 아니라 전체적인 들어오면 홀에 약해 바다와 같고 끝없이 그냥 바다처럼 모든 것이 바다 같은 것은 뒤섞여 있거든. 바다와 같고 표해 양무소지 표는 표류한다는 뜻이에요. 표해 양무소지 멈춰 있을 곳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나만 떠돌아다니는 것이
마음에 무엇이라고 이름할 수 없는 신명, 뭔가 딱 고정불변의 어떤 자리를 불변의 그런 매달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떠돈다. 표부터 하니까 또 생각난다.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데 캔서스인가 누구인가? 그 더스 인 더 윈드인가? 뭐 그런 캔서스. 어? 캔서스. 캔서스 맞아. 더스 인 더 윈드 그렇죠. 바람 속의 먼지. 그게 도열명 시에서 표절한 거예요. 아니 내가 웃기겠는데 그 뭐냐면 도열명의 시가 있어요. 인생 묵은 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큰 채 뿌리가 없으니 표요백상진 길 위에 먼지처럼 날리도다. 분산수 풍전 그 낙지위험지. 분산해서 흩어서 먼지가 흩어 다니다가 어디에 같은 데 떨어지면은 가까이 데 떨어지면 형제라고 한다는 거야. 먼지가 떠들다가 그런데 그러니 분산 하필 고립친 그러니까 꼭 고립의 친척만 친척이겠냐. 먼지가 날리다가 비싼 데 떨어지면 형제라고 하는 건데 꼭 내 핏줄이라면 핏줄만 핏줄이냐. 그런 식으로 도연명이 그 시를 졌는데 그러니까 그 첫머리가 인생 묵은 채 사람이라는 삶이라는 건 뿌리가 없어서 길 위에 먼지처럼 떠도는다. 그러니까 아까 캔서스라고 했나? 네. 그 노래가 멋있더라고. 나 진짜 저 주역을 읽고 조지 해리스라는 사람이 주역을 읽고 나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While My Guitar Gently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자서전에. 주역을 읽었대요. 가수 중에서 예전엔 좋아요 게 노벨상 받은 게 누구지? 저 밥 딜란이요. 밥 딜런하고 했던 여자가 있어. 그 여자 유명한데. 아이고 왜 요새는 생각이 안 나? 도나 부르는 여자인데. 도나 맞아. 네. 그 솔잎 사이로 강물을 흐르고 하는 그것도 그 여자가 돈 봐야지. 참 좋아합니다 나는. 옛날 노래죠. 그 솔잎 사이로 강물을 흐르고. 그 사람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정하는. 굉장히 메시지가 많아요. 그 원래 딜런하고 함께했습니다. 굉장히 함께하다가 딜런이 사실은 배신 때리고 딴 데로 갔어요. 딜런은. 근데 존 바이즈는 백인이 아니에요. 멕시칸 계통인 거예요. 바이즈가. 근데 좋은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나 무스꾸리가 많이 불렀는데 솔잎 사이로 강물을 흐르고 아니고 존 바이즈가 부른 게 훨씬 좋아. 도나요. 도나도 그거고. 네. 그건 여러 사람이 부른 건데 하여튼 어디 미시간주에는 존 바이즈의 날도 있어. 반전 무슨 뭐 반전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아주 괜찮은 가수. 그 갑자기 더스 인 더 윈드가 생각이 나네. 어디 가서 꼭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노래 좋아요. 노래 좋아요. 근데 미국 가수들이 한국 고향 고전들을 많이 읽어요. 존 바이즈는 노래는 그다음에 몇 개 좋은 노래들이 있어요. 존 바이즈. 미시간인가 솔잎 사이로 강물을 흐르고 그거는 그쪽 동네인 노래야. 메리라는 여자가 남편인가 애인인가 있었는데 모험을 떠나서 죽어버렸어. 네. 그래서 메리도 가서 죽어버리는 그런 아주 슬픈 노래지. 그건 반주도 없이 왜 이거 두드리는 걸로 노래하잖아요. 네, 기타 치면서. 그러니까 기타가 아니야. 둥둥 치는 그거로만 반주가. 아주 그래서 독특한 존 바이즈. 표가 나와서 떠돈다. 참 이렇게 히메니즘이 참 빤반이네. 중인 유이 중인들은 유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뭐 써있자니까 무슨 일을 써서 한다. 뭐로써 뭐 하는 것이 써있자고 쓸용자는 원래가 쓴다는 뜻에서 써있자고 쓸용자고 쓴다는 뜻이 전부 용자하고 써있자 쓴다는 뜻이 써이에요. 써. 그래서 어떤 때는 고문에서는 써있자 대신에 용자를 쓰게 돼. 무엇을 가지고 할 때
용과 그러니까 중인 개유이라는 것은 뭔가 유용, 뭔가 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본 거죠. 하는 일이 있다. 아도 약관. 나는 약관, 완고하다라는 것이죠. 바보 같고 완고하다라는 말이죠. 미련하다, 완고하다. 우리가 지금 완고하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완고. 사람이 아주 그 융통성이 없고 완고하다. 여기까지 도관사비 이렇게 붙입니다. 보통 노자에서 이렇게 떼지 않아요. 이하 도관사비. 나는 홀로 완고하서 마치 어리석은 비라는 건 비루하다. 비루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루하다. 촌놈 같다라는 것도 비라고 쓸 때 변비라고 해서 도해를 이제 시라고 하면은 변방을 또 비라고 그래요. 거기서 변비라고 하니까 똥는 게 아니고 지역 그래서 그래 촌놈처럼 약간 조야하다. 그게 비라는 뜻이. 그래서 변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비가. 여기는 비라는 건 여기서 어리석다. 그래서 촌 사람들. 공자가 화나서 자로한테 너는 야비하구나. 비를 막 야간신데. 아독 이어인 나는 홀로 남과 다르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하상공주 읽으면서도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에 인자는 남이라고 했으면 앞에 인자는 남이라고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도인이고 꼭 여기는 그냥 사람이고 그런 거 이상해. 나는 홀로 남과 다르구나. 그러니까 보통 세속적인 걸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과 내 삶의 모습은 뭔가 달라서 이귀 식모를 귀하게 여긴다. 참 재밌네요. 우리 어릴 때는 식모가 있었어요. 네. 식모 아시죠? 네. 식모 있었어요. 시골에서 왜 참 식구도 줄이고 좀 돈 벌이고 데려가면 남의 집 식모로 데려가 있거든. 집안일 다 맡아서 식모가 있어요. 식모가 가정부가 됐어요. 가정부죠. 이제 예전엔 가정부를 식모라고 했죠. 식모는 여기서는 요것도 하상공주의 독특한 이유예요. 식자를 쓸 용자로 본 거예요. 먹을 식자. 쓸 용자 쓴다. 모는 어미를 도를 어머니라고 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도를 아주 귀중하게 쓴다. 그러니까 앞에 쭉 얘기한 게 도를 쓰는 사람의 모습이야. 어리석은 듯하고 그런 것이 도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식모라고 해서 아주 합해가지고 쓴다고 안 하고 이규식모 그래서 식모 그것이 모든 것을 우리를 먹이는 근원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양을 주고 하는 식모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식모 그 자체를 도라고 그냥 보고 쓴다고 안 보는 줄도 있어요. 근데 하상공주는 독특하게 식자를 쓸용자로 본 거예요. 모만 도로 본 거야. 모만. 딴주에서는 식모 자체를 도라고 봐요. 식모를. 그래서 도를 귀중히 여긴다. 그런데 하상공주가 약간 독특한 주가 가끔 나오는데 어떤 때는 마음에 들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고 그러죠. 여기는 하여튼 나중에 조금 비싼 거 나와도 이렇게 탄식하는 듯한 느낌으로 자기가 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은 요 드문 장입니다. 귀한 장이죠. 오늘은 제가 날방을 세웠으니까 여기서 끝내죠. 예. 철학, 아이고. 감사합니다.